20%만 싸면 무조건 이득일까요? 중국 배를 그 가격에 산 선주들은 5년 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배를 가진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같은 배가 20% 싸면 당연히 남는 장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다는 그렇게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선주가 아낀 그 돈이 연료비로, 수리비로 헐값이 된 중고가로 어떻게 몇 배가 되어 돌아오는지 한 척 단위로 함께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싼 게 재앙이라는 공식이 왜 여러분의 지갑에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배 2척 중 1척 이상은 중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2024년 한 해 전 세계 세배 주문 가운데 중국이 가져간 게 약 74%입니다. 영국의 조선 분석기관 클락슨이 집계한 수치예요. 쉽게 말하면 새로 짓는 배 10척 중에 7척 넘게 중국이 도장을 받아갔다는 뜻입니다. 한두 해 반짝한 것도 아니에요. 무려 5년 연속 세계 1위였습니다. 주문받은 물량도 실제 만들어낸 양도 전부 1등. 양으로만 따지면 한국도 일본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정점이었습니다. 도대체 중국은 어떻게 이 자리에 올랐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가격이에요. 같은 배를 한국보다 20에서 35%나 싸게 불렀거든요. 그냥 운 좋게 싼 게 아닙니다. 싼 인건비에 정부가 얹어주는 보조금, 거기에 국유은행이 헐값으로 빌려주는 대출까지 전부 합쳐진 가격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라가 작정하고 등을 떠밀어 만든 값이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직접 선주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 한 척 값이 1억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똑같아 보이는 배를 8천만 원에 주겠다는 거예요. 단번에 2천만 원이 굳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트에서 1+1 붙어 있으면 손이 먼저 가고 중고차 보러 가면 같은 연식 중에 제일 싼 매물부터 눈이 가거든요. 그 마음, 100억대 배 앞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액수가 크니까 할인의 유혹은 몇 배로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전 세계 선주들이 너도 나도 중국으로 몰려갔습니다. 계약서에 줄줄이 도장을 찍었어요. 다들 똑같이 믿었습니다. 이건 무조건 남는 장사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선택처럼 보였거든요. 싸게 사서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요, 그 싼 가격표가 사실은 영수증의 첫 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제일 먼저 보는 가격표, 그건 맨 윗줄 딱 한 줄이잖아요. 그 아래 깔려있는 숨은 비용들은 당장 보이지 않습니다. 한참 뒤에야 슬그머니 첨부되거든요. 그리고 선주들이 받아든 두 번째 청구서는 배가 멈추는 순간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시죠? 싸게 샀는데 고장 좀 나면 그냥 고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자동차라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배는 완전히 다릅니다. 배는 한 번 바다에 나가면 하루만 멈춰도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 항구 사용료에 보험료에 화물 지연 배상까지 멈춰있는 그 순간에도 돈이 줄줄 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루 멈추면 수억이 그냥 날아가는 구조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고장 나는 게 곧 돈인 거죠. 그럼 이게 그냥 겁주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이에요. 2018년 중국에서 만든 LNG선 한 척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세시 글래드스턴. 바다에 띄운 지 겨우 2년 만에 추진력을 잃었습니다. 결국 파푸아뉴기니까지 줄에 매달려 끌려갔습니다. 만든 지 2년 된 배가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3년 11월 같은 계열의 세시 칭따오라는 배가 호주 글래드스턴 항에서 갑자기 전원이 나갔습니다. 항구 전체가 마비됐어요. 화가 난 호주 당국은 이 배에 180일, 그러니까 반년 동안 호주 바다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입항 금지를 때렸습니다. 싸게 산 배 한 척이 멀쩡한 항구를 멈춰 세우고 자기 자신은 반년간 발이 묶인 겁니다. 30% 싸게 산 중고차가 6개월 만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고 보험료는 2배로 뛴 셈이죠. 그제야 깨닫는 거예요. 싼 데는 다 이유가 있었구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설계도면은 100개일 수 있어도 용접하는 손끝과 쇠를 다루는 열 처리 기술,
수십 년 쌓인 통질 관리 노하우는 복사가 안 되거든요. 이건 돈으로 단숨에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 불안을 가장 먼저 알아챈 건 거대 기업들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정유회사 엑손모빌은 2025년 4월 중국에서 만들기로 했던 연료 공급선 주문을 아예 취소해버렸습니다. 위험한 다리는 건너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요, 고장과 사고는 사실 눈에 보이는 청구서일 뿐이었습니다. 선주의 통장에서 진짜로 돈을 빼간 건 눈에 안 보이는 두 번째 청구서였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청구서가 등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고장 비용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시죠? 그래도 처음에 20% 아꼈으면 길게 보면 남는 거 아니야?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한번 같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경제학에는 총 소유 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사는 값에다가 쓰는 동안 들어가는 값을 전부 더한 겁니다. 배 한 척의 수명은 보통 25년에서 30년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한 세대를 함께 사는 셈이죠. 그러니까 진짜 가격표는 사는 순간이 아니라 그 30년이 다 끝나야 찍히는 겁니다. 자, 그럼 1억짜리 배를 8천만 원에 샀다고 해보겠습니다. 2천만 원을 아꼈죠? 그런데 이 2천만 원이 어디로 새는지 한 줄씩 따라가 볼게요. 첫째, 연료비입니다. 엔진이 비효율적이면 같은 거리를 가도 기름을 더 먹습니다. 매년 운항할 때마다 조금씩 더 새어나가는 거죠. 1년은 티가 안 납니다. 그런데 이게 5년, 10년 쌓이면요, 처음 아낀 그 할인액을 슬그머니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둘째, 정비비와 수리비입니다. 앞서 봤듯이 잦은 고장은 곧 운항 정지입니다. 배가 항구에 묶여있는 동안에도 빚은 따박따박 이자를 받아갑니다. 셋째, 이게 결정타인데요. 되팔 때 가격입니다. 중국산 배는 중고시장에서 한국이나 일본산보다 크게 저평가됩니다. 싸게 산 만큼, 아니 그보다 더 헐값에 넘겨야 한다는 뜻이죠. 30% 싸게 산 중고차가 막상 되팔려고 내놓으니 반값도 안 쳐주는 딱 그 상황입니다. 여기에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배 한 척 만드는 원가의 20%에서 30%가 후판이라고 부르는 두꺼운 철강입니다. 그런데 배는 보통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계약합니다. 만약 짓는 도중에 철강값이 확 뛰면요, 그 손에는 고스란히 조선소가 떠왔습니다. 싸게 부르고 계약했는데 재료값이 올라 적자가 확정되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정말 싸게 산 게 맞을까요? 처음 아낀 돈을 운항 5년이면 연료비로 다 까먹습니다. 고장 날 때마다 또 까먹습니다. 그리고 되팔 땐 똥값입니다. 금리 2%에 영끌에서 집을 샀는데 변동금리가 5%로 뛰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처음엔 분명 싸 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내 목을 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싸게 산 게 아닙니다. 가장 비싸게 물린 겁니다. 싸게 부른 칼이 자기 발등을 찍은 그야말로 자승자박이죠. 그런데 2025년 선주들이 도저히 감당 못할 세 번째 청구서가 미국에서 날아왔습니다. 선주들이 받아든 세 번째 청구서는 이번엔 거래처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직접 보낸 통행료였거든요. 도대체 나라가 왜 남의 배장사에 끼어든 걸까요? 여기서 핵심은 시점입니다. 2025년 10월 14일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의 새 수수료가 발효됐습니다. 중국산 배가 미국 항구에 들어올 때마다 돈을 더 내라는 규칙이었죠. 그런데 이게 첩당 얼마, 이렇게 딱 정해진 정액이 아니었습니다. 배의 무게, 그러니까 순톤수에 따라 매기는 방식이었거든요. 배가 클수록 통행료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큰 배일수록 더 세게 두들겨 맞는 셈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중국이 직접 소유하고 굴리는 배는 순톤당 50달러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2028년이면 순톤당 140달러까지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출발선이 3년 만에 거의 3배로 뛰는 거죠. 중국에서 만들기만 한 배도 봐주지 않습니다. 순톤당 18달러로 시작해 33달러까지 오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싸게 들어온 중국 쌈배가 미국 항구 앞에 설 때마다 회전문이 철컥 막아서는 거예요. 들어갈 때마다 통행료를 뜯기니 처음에 아낀 20%가 다시 입구에서 새나가는 셈이죠. 여기에 한 가지가 더 겹칩니다. 무려 100년이 넘은 법, 존스법입니다. 1920년에 만들어진 이 법은 단순합니다. 미국 안에서 짐을 나르는 배는 미국이 만든 배만 쓰라는 규칙이거든요. 쉽게 말해 미국 앞마당 운송에선 중국산이 아예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림이 완성됩니다. 철반값이 뛰면 싸게 만들지도 못합니다. 중고로 되팔 땐 헐값이라 싸게 팔지도 못하죠. 고장이 잦으니 믿고 불리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회전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싸게 만들지도 싸게 팔지도 믿고 굴리지도 못하는 삼중자승자박이 완성된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죠. 3번 돈을 빌려가 한 번도 안 갚은 큰아버지가 있다고 해보세요. 4번째엔 가족조차 지갑을 닫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리 값을 깎아줘도 아무도 사주질 않거든요. 중국이 가격으로 쌓은 1위가 결국 가격 빼곤 줄 게 없는 처지로 돌아온 겁니다. 물론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 배가 중국 항구에 들어올 때 똑같이 보복 통행료를 매겼거든요. 결국 두 나라가 서로의 항구 입구에서 멱살을 잡은 미-중 해양 패권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깁니다. 중국이 이렇게 입구마다 막혀놓친 그 어마어마한 일감과 돈은 대체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돈은 상당 부분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한국은 중국과 똑같은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갔거든요. 가격으로 이기는 싸움, 한국은 그걸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대신 무엇을 택했을까요? 비싸도 아무나 못 만드는 배, 친환경 배로 갈아탔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LNG선이에요. 영하 163도짜리 가스를 실어 나르는 기술난도 최상위 선박이죠. 쉽게 말하면 아무나 흉내 못 내는 명품인 셈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2025년 전 세계에서 발주된 대형 LNG선이 모두 16척이었습니다. 그중 한국이 14척을 가져갔어요. 클락슨 자료 기준입니다. 그럼 중국은 몇 척을 땄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단 한 척도 못 땄습니다. 16척 중에 0척이에요. 양으로 세계 1위라던 그 중국이 정작 제일 비싼 배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민 겁니다. 여기서 핵심입니다. 물량은 줄었는데 한국은 더 잘 벌었어요. 2025년 한국 조선 3사의 영업이익률이 나란히 두 자릿수를 찍었습니다. 점유율도 22%까지 올라왔고요. 한 해 전 17%에서 5계단 뛴 겁니다. 적게 만들고 더 많이 남긴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동네 다이소 100개가 남기는 돈보다 백화점 명품관 하나가 남기는 돈이 더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싸게 100개 파는 가게와 비싸게 10개 파는 가게, 통장은 후자가 훨씬 두껍습니다. 한국이 바로 그 비싸게 10개 파는 가게였던 거예요. 그런데 돈만 한국으로 온 게 아닙니다. 더 큰 게 따라왔어요. 바로 신뢰입니다. 미국 해군정보국 자료를 보면요. 중국의 배 만드는 능력이 미국의 무려 232배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미국은 이제 자기 군함 하나 제때 못 고치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그 거대한 미국이 어디에 손을 내밀었을까요? 답은 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HD현대는 미국 해군 함정을 직접 정비하는 일을 따냈습니다. 2014년 8월 앨런 셰퍼드함을 시작으로 2026년 1월에는 세사르 차베스함까지 울산에서 송보게 됐어요. 남의 나라 군함을 우리 조선소가 고쳐주는 시대가 온 겁니다. 하나오션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아예 미국 안에 있는 필리 조선소를 1억 달러의 통째로 사들였어요. 한국 기업이 미국 조선소를 산 건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러고는 여기에 50억 달러, 우리 돈 6조 5천억 원을 더 붓겠다고 했고요. 가격으로 밀려난 자리를 기술과 신뢰로 차지하러 들어간 셈이죠. 결국 이렇게 정리됩니다. 물량은 싸구려 쪽으로, 돈과 신뢰는 비싼 쪽으로 흘렀습니다. 싸게 많이 판 중국이 청구서에 묻히는 동안 비싸게 알짜만 판 한국은 웃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국 만세로 끝내면 이 영상을 만든 의미가 없습니다. 이 호황의 그늘에 우리가 미처 못 본 불씨가 하나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중국을 비웃던 그 손가락이 어쩌면 우리를 향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한국 조선소 현장에 사람이 없습니다. 2024년 조선업 미충원율은 14.7%였습니다. 쉽게 말해 10자리 중 1자리 반이 비었다는 뜻이죠.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전체 산업 평균의 약 1.8배입니다. 다른 업종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사람을 못 구한다는 겁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자료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이 아닙니다. 2027년부터 약 13만 명이 더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광역시 하나의 직장인을 통째로 새로 채워야 하는 규모죠. 도대체 그 많은 손을 어디서 구할까요? 현장을 들여다보면 답이 보입니다. 지금 용접 현장의 주력은 40대 이상입니다. 한 세대가 그대로 나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 빈자리는 누가 메우고 있을까요?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하나오션의 약 3,000명, 삼성중공업의 약 4,600명, HD현대중공업의 약 4,500명. 3사를 합치면 1만 명을 훌쩍 넘습니다. 앞으로는 용접공의 절반 가까이가 외국인이 될 거란 전망까지 나와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왜 한국 청년들은 이 현장을 떠났을까요? 인력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 게 임금을 비롯한 근로 조건의 기대 불일치였습니다. 응답의 약 42%가 여기에 몰렸어요. 쉽게 말하면 일은 고된데 손해주는 게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나요? 회사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한국 3사 합산이익이 분기마다 조 단위로 쌓이고 있어요. 곳간은 터질 듯 가득한데 정작 그 곳간을 지키는 일꾼한테는 풍싹지 충분히 가고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중국을 비웃다, 똑같은 함정에 발을 들이지 않으려면요. 남의 집 불구경에 박수치는 사이 그 불씨가 내 집 처마로 옮겨 붙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길은 세 갈래입니다. 첫째, 숙련 기술의 제값을 치러야 합니다. 사상 최대 이익을 배를 직접 짓는 현장의 손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기술을 돈으로 대접해야 사람이 다시 모입니다. 둘째, 사람에게만 기대는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자동화를 늘리고 친환경과 자율운항 같은 미래 선박으로 옮겨가는 거죠. 적은 손으로도 더 비싼 배를 만드는 길입니다. 셋째, 규제와 신뢰를 우리만의 진입장벽으로 지켜야 합니다. 중국이 끝내 따라오지 못한 게 바로 이 신뢰였으니까요.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20% 싸다는 그 한 줄 기억하시죠? 선주들은 그 한 줄에 혹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4줄짜리 청구서였어요. 첫 줄은 멈춰선 배의 수리비, 둘째 줄은 25년간 새는 연료비, 셋째 줄은 미국이 보낸 통행료, 그리고 마지막 줄은 똥값이 든 중고선가였습니다. 한 줄 아끼려다 4줄을 토해낸 겁니다. 이게 바로 중국 조선업이 받아든 진짜 청구서이자 그 몰락의 정체였어요. 결국 진리는 단 하나로 모입니다. 싸게 사는 게 이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고장나고 오래가는 것, 그게 진짜 돈입니다. 한국은 그 길을 택했기에 지금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을 끝까지 지키는 건요, 결국 현장에 제값을 치르는 일에 달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싸다는 이유 하나로 고르고 계신가요? 그 선택이 정말 싼 건지, 아니면 나중에 더 큰 청구서로 돌아올 건지, 그 진짜 값을 함께 계산해보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의 또 다른 몰락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